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 파리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침없이 상승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은 거래 절벽이란 직격탄을 맞았죠. 파리 대책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강남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철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대책 제 역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예. 두 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게 됐는데요. 처음에 냈던 것들이 6.19 대책이었습니다. 예. 이때는 서울 전역에 대해서 전매 제한 확대, 예. 그리고 아주 핀셋적으로 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했다고 한다면 예. 이번 대책은, 파리 대책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또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와 정책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결과로 봤을 때 6.19 부동산 대책 후에는 오히려 1.76%포인트 정도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현재 있어서는 이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 0.54%포인트 정도가 떨어지는 결과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래 네. 절벽이라고 하는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은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좀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평론가님, 일단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가격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은 말씀하셨지만은 재건축 아파트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즉 이제 마이너스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서울 아파트 전체로 보면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네. 근데 상승률은 한 0.16% 정도니까 이게 많이 오를 때는 한 달에 한 평균적으로 1.3%, 1.5%도 올랐으니까 네. 거의 10분의 1 토막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거래량입니다. 네.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가격이 좀 의미가 있으려면 거래가 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파리 대책을 이렇게 놓고 그 전 20일, 그 후 20일로 보면 네. 이 파리 대책 이후에 20일의 그 거래량이 전 20일보다 거의 80% 폭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거래 절벽이 나온 상태에서 책정된 이 가격이 의미가 있을까? 네. 물론 이제 국토부는 어제 발표했을 때 거래 절벽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고 빠르게 집값이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 현장에 가보면 일단 거래 절벽, 눈치 보기가 극심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가격 안정화가 됐다라고는 속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가 된 것은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축소되는 방향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만들지 않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그걸 실수요자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실제로 피해가 막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일단 파리 대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돈줄을 죄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TV나 DTI를 좀 규제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주요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젊은 층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새로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여유는 있지만 DTI나 LTV를 규제하고 있으면 이분들은 신규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자기가 돈을 모아서 조금 주택을 사려고 했던 진짜 실소유자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망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앞으로 더 떨어지면 난 어떡하지? 라고 그렇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좀 시기를 좀 늦추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집을 바꿔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양을 받아놓고 대출이 안 돼가지고 결국 분양권을 팔아야 되는데 분양권 전매는 안 되고 이래서 막 그야말로 소주로 나라를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뚫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지금 당장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정평론가님.
집값 폭등의 원인을 이 투기 수요로 이제 봤다라고 네. 하는 게 이번 정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과연 투기 수요만 잡으면 집값은 하락되는 겁니까? 이제 현재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경제팀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확언을 그러니까 완전히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현재 부동산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도 올랐지만요. 우리나라가 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글쎄요. 뭐 밑에서 한 몇 번째일 겁니다. 예. 가령 호주, 시드니,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 뭐 뉴욕, 맨하튼, 저쪽 런던 이미 영국 집값은 한 2배, 3배가 넘었거든요. 2008년 이후 그렇죠. 대비해서. 예. 그렇다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계가 다 부동산 시장이 올랐는데 우리가 오른 것만은 투기꾼. 그럼 전 세계가 다 투기꾼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오히려 최근에 한 6년, 7년 가까이 열렸던 세계 부동산 시장의 화랑은 저금리에 따른 또 양적 완화로 풀린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맞습니다. 그 돈이 예. 힘이 몰리고 몰리다가 주식도 갔다가 부동산으로 갔다가 뭐 금에도 갔다가 실은 그게 대표적인 수요거든요. 예. 그게 원인이고 거기 플러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일각에서는 투기 수요 이렇게 진단을 내려오면은 저는 하는 바람인데 오히려 현재 정부는 오히려 이 저금리에 따른 어마무시한 돈은 일단 빼놓고 이제 투기 수요를 핵심 요인으로 타겟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저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 투기 수요를 잡아서 완전히 돈줄을 쟀을 때 그 다음 국면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정말 돈줄을 잴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가 좀 딜레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1,000조 원이 넘는 돈이 CMA, MMF에 이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돈들이 결국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정부도 고민일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진단에 대한 문제도 향후 좀 재평가를 할 그럴 대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실수요자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강도 높은 규제 탓에 피해를 봤다는 비판 막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정 평론가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인식들이 그들한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막 쌓여 있는 상태인데 정부의 보완책 어떤 게 제시된 게 있습니까? 네, 정부의 이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네. 좀 계층별로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줄을 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청약시장이라 이런 데가 굉장히 돈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좀 놀랬던 게 LTV나 DTI를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청약시장이 화랑이 되고 과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중에 자금이 많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더 돈 많은 사람들만 그냥 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러면? 결과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금이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 시장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갖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젊은 층을 위해서 LTV나 DTI를 10% 정도 낮춰주는 것. 네. 그다음에 실수요자 요건을 이제 연봉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 네. 근데 저는 그런 정도의 대책으로는 좀 부족하고 오히려 젊은 층들이나 또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잘 구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네, 이분들에게는 사실 40%면 그분들은 투기 수요가 아니거든요. 예.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주택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대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이 정책이 변하지 않고 시장에 이 정책은 끊임없이 유지될 것이고 예. 시장에 진입하는 여러분들에게 새로 그래서 시장에 활력이 생기는 이런 정도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정도를 풀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 전체의 신호를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이 상황이 좀 6개월 내년 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에게 내 집을 팔아라라고 네. 하는데 이런 길을 막아놓으면 돈줄을 재놓으면 돈 팔리질 않아요. 팔릴 수가 없습니다. 예, 팔리질 그럼 않아요. 거래절벽이.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주택자라든지 새로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반드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제 후배 같은 경우가 제 집을 갖고 있는데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분양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집에도 주택담보가 있어요. 원래 살던 집에도. 네. 새로 그 분양받은 데도 주택담보를 결국 끼고 들어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이 팔리지 않는 한 저 집에서 추가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걸 갖다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 굉장히 그 강 교수님께서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왜 청약시장은 지금 활양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신반포 자이 네. 오늘 그 어제 앞에 오늘이었죠. 어마어마하게 네. 많은 사람들이 가 있었어요. 네. 도대체 이렇게 그 새롭게 분양되는 시장은 왜 죽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 놀랐던 게 이제 공덕이었었죠. 예. 공덕에서 43대, 46대 1이 나오면서 파리 대책에 서슬이 펄했을 때 예. 그때 이미 상당수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게 뭔가. 예. 왜냐하면 그렇게 규제가 높고 앞으로 대출도 못 받고 집 있는 사람은 당하게 하겠다라고 신호를 줬는데도 46대 1로 왔다는 건 그건 실수요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하고 이번에 신반포에도 아마 어제 오늘 몰린 이 수요도 경쟁률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이것은 글쎄 정부도 분명히 생각해볼 그럴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현재 문제가 예.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이제 같은 입장이긴 한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이거 분양가 상한제랑도 다 연동이 되는 그렇죠. 얘기일 수 예, 예, 있는데 예. 지금 분양가가 아까 말씀하신 그 반포의 자이가 예. 4,25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시장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그럼 4,250만 원과 주변 가격에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가 차이가 한 1억 이상, 2억, 2억. 그리고 초기에는 한 3억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을 받으면 돈을 투자해서 분양만 받기만 하면 그 순간 1억을 버는 거네요? 2억, 3억을 그냥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한다면 예. 이제 민영 주택에서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남이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차이는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가게 되면 예. 결국 그 차이 갭은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에 받기만 하면 정말 로또다. 시장에서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존 주택 가격과 이 청약 가격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고 예.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좀 생각을 해서 또 정책을 예. 또 후속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안 받아도 자기가 돈 이렇게 쌓아놓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양시장에서 기회를 잡아서 오히려 돈을 불릴 수 있는 돈 가진 사람들만 더 배를 불리는 부작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왜냐면 오늘 지금 분양가 서울 전 지역에 상한제를 한다고 이제 일명 9호 부동산 대책이 나왔거든요. 네. 방금 우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되니까 방금 말한 그 신반포 땡땡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양가 대비 뭐 거의 한 최소 1,000만 원 정도에 1억. 그러니까 네. 최소 1억에 중간 가격대가 한 2억대도 나오는데 나와요. 예. 이제 앞으로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친다 그러면 이제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로또가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볼 게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이제 곧 나온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저 이 부분도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제 후배 얘기인데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으니까 신용대출을 평생 처음 받았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율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월등 높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못 받게 되는 완전 아니, 돈줄이. 그것도 못 받게 된다고? 네, 그렇게 그럼 될 집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집을 돈 없으면은 사지 말아라. 네 그렇죠 하고 적어도 LTV DTI 30, 20 그러니까 집값 대비 집값이 뭐 만에 한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한 7억 이상은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즉 적어도 집 살 돈의 70% 이상이 벌어놓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이라든가 네. 뭐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살지 말아라는 얘기네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새롭게 지금 막 연봉을 제대로 못 받는 예. 사람들은 그냥 저기 시골에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말라는 임대차 시장인데 아마 임대차 시장 또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방금 그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은 8월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예. 당초에 8월에도 한다고 했고 근데 지금 9월 둘째 주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9월 둘째 주에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파리 대책이 효과가 있을 때 나오는 건데 예. 지금 파리 대책이 확실하게 부동산을 잡았나 안 잡았나를 미심쩍어 하고 있는데. 미심쩍은데 여기서 다음 카드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미리 꺼낸다. 예. 근데 이것까지 썼는데도 만약에 부동산을 못 잡았다. 이러면 굉장히 난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천천히 미뤄서 저는 한 9월 말경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 자, 그러면 그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나오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요. 예. 그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길 새로 분양받으러 예.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통로는 하나는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게 지속되면 이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예. 그러면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는 징조로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버블이 터지면서 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느낌이 예. 이런 식으로만 너무 많이 막다 보면 분명히 뚝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버티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가계
그 대출에 대해서 이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이후에도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파리 대책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후속 조치로 해서 투기 과일지구를 더 지정하는 방법이죠.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두 곳이 지정됐더라고요. 지정을 했죠. 분당하고 네. 수성구, 대구 수성구하고요. 예. 그러니까 더 지정하면 이게 더 경직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테러가 예.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DTI를 적용한다는 것은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대출을 억제하는 결과가 되니까 또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활성화를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큰 문제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정책을 쓰더라도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예. 보여지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임대 시장에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예, 거죠? 전세값이 올라가고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대 시장에서는 결국 임대료를 잡기 위해서는 뭐 등록을 하거나 내년 4월까지 연기가 돼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등록을 하라든지 등록을 안 하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정책적으로 그다지 옳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갖는 것들이 가장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거죠. 아하, 보유세 인상. 근데 보유세 인상 그렇게 쉽지 않을 거로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야당들도 반대할 건 뻔하고, 예. 그다음에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하죠. 물론 이제 그 구간을 조정할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계 대출에 대해서 종합 대책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특별한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죠. 정치실 평론가님, 제가 두 가지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 지금 전월세 상한제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그렇게 묶어두면은 그럼 전세값, 월세값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회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이 일단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거의 2배씩 일단 튀고 시작합니다. 일단은 먼저 튀고 예,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를 1년에서 2년으로 올렸을 때 그때 이미 2배 튀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최초의 2배를 튀면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 왜곡이 그렇게 있는 되면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깡통 전세들이 막 속출할 수 있는 그런 나중에 지역들이 있죠. 나중에는 깡통 전세가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우리가 급등을 걱정하지만 예. 세계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사이클입니다.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왜곡이 분명히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SR을 갖다 도입하게 네. 되면 네. 그 총 부채를 갖다가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 경색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 전세 수요가 있는 사람들도 DSR에 걸려가지고 지금 전세 그게 대출도 논의죠. 못 받는 예.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DSR을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예.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부채를 다 때려 넣어서 그 예. 비율을 정하고 그렇죠. 그 이후엔 절대 돈을 못 빌리게 한다는데 이미 마이너스 통장 아까 얘기한 신용대출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세담보대출을 여기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전세담보대출을 넣는 순간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제 80% 정도는 돈 못 빌립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이미 한도가 다 꽉 차죠. 꽉 꽉 차거든요. 차죠. 여기에 자동차 할부까지 지금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다 모든 부채란 부채를 타는. 그런데 자동차 이렇게 안 팔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예. 문제는 뭐냐면 근데 정부가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라고 자꾸만 하고 언론에서 얘기하게 되면 저는 아마도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정말 고강도로 둘 것 같거든요. 예, 예. 지금 얘기한 거 다 놓고 이제 뒤에 말한 신 DTI 같은 거 넣으면 신 DTI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돈은 40, 50대에 있잖아요. 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젊은 층은 없잖아요. 근데 신 그렇죠. DTI는 오히려 돈을 빌려줄 때 20, 30대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친구들은 열어주고 40, 50대는 닫겠다는 건데 40, 50대 닫아버리면 돈 있는 사람은 이쪽인데 집살 수요가 안 그래도 또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 이게 부동산은 잡는 거는 좋은데 다른 측면 즉 국민의 생활은 어떻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지금. 진짜 소득이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려고만 대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아니, 문제도 있어요. 여기서 꼭 반드시 짚어봐야 될 거, 이 지금 보유세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보유세가 있어야 뭐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들도 많고 또 이 아파트 선분양제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집값이 자꾸 올라가는 걸 막지 못하고 분양권 전매 같은 것도 못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선분양제를 없애는 후분양제 같은 얘기는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나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돈줄을 잡는 그런 방식은 왜 검토되기가 어려운 건가요? 일단 그러니까 후분양제를 선택하는 순간 건설회사들은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죠. 되죠. 예. 그러니까 예. 자기가 다 쥐어서 나중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시장의 그 시장 상황만 보면 후분양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제품이 안 보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후분양 제도를 할 경우에는 그 건설 업체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공백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예.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일정 부분 선분양 후분양이 나눠져야 되고 지역별로 좀 나눠져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쓰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부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을 쓸 때에는 목표가 있잖아요. 예. 지금 정부 정책의 목표는 시장 안정 하향이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위해서는 집값 떨어지는 거를 누가 원하냐 말이죠. 예, 지금. 그냥 다 집어넣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떨어지면 예. 너무 폭락을 한다 그러면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대중적인 그런 그 사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근데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그럼 뭐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 그렇게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돈줄을 재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수요자들에게만 해당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평론가님 네. 마지막으로 가장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지금 집 사야 됩니까 맙니까? 집을 사야 됩니까? 뭐 한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요. 일단 한 채, 그러니까 내 한 가구라고 하고 예. 30, 30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LTV, 집값 대비 대출은 한 30% 정도. 빌리면. 너무 원칙적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30이 되는 여력이라면, 그러니까 즉 집값 대비 한 70% 정도는 돈이 있는 분이라면 저는 집을 장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집을 산다는 건 주거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 주거비에 있어서는요, 월세 내는 거, 그다음에 전세 담보 대출 받는 거, 마지막에 주택 담보 대출 받는 거. 제일 비싼 게 월세입니다. 월세 전환율. 네. 그다음이 전세 담보 대출, 주택 담보 대출이 제일 싸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주거비는 내야 된다면 저는 뭐 그 정도라면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집을 사라.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말이 마무리 됐네요. 결론으로 이렇게 해주셨네요. 참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되는 정책들을 보면서 또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훈 교수님 그리고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